정 PD의 비밀 야담. 악처 길들이기. 옛날 전이면에 부자가 한 명 살았습니다. 부자는 늙음하게 딸을 하나 두었지요. 부자는 무남동녀 외동딸을 금이아오기야 귀하게 키웠습니다. 외동딸은 세상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성질이 괴팍하고 심술궂기가 놀부보다도 심했습니다. 나으리, 글쎄 오늘은 애기씨가 공연히 참새 다리를 부러뜨리더니 치료해준다고 된장을 바르더니만 헝겊으로 칭칭 감아주었구먼요. 된장이 무거워서 참새가 하늘을 날지를 못해요. 옆집 강아지 꼬리에 돌멩이를 매달아 놓고 조아라 하셨구요. 영식이네가 잘 털어서 마당에 널어놓은 깨에다가는 모래를 섞어 놓고 도망 왔구먼요. 동네 호박마다 막대기를 박아 넣었구요. 남의 집 장독대 간장에다가는 돌멩이를 던져 장단지를 깨뜨렸구먼요. 작은 마님 집에 가서는 창호지 문마다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 놓았구요. 우리 분이가 오늘은 그리했더냐? 부자는 웃기만 할 뿐 딸을 한 번도 혼내키지는 않았습니다. 분이는 집의 하인들을 골탕 먹이는 것을 놀이처럼 즐겨 했고, 심지어는 회초리를 들어 종들의 종아리를 때리는 놀이를 즐기기까지 했습니다. 분이는 나이가 들어 시집을 가야 하는데 인근에 소문이 하도 안 좋게 나서 아무도 중매를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30이 다 되도록 시집을 못 가는 자기의 외동딸을 데려가는 집에는 논을 단마지기를 준다고 소문을 냈지만 그래도 중매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이에서 가까운 전동면에 홀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노총각이 살았습니다. 집이 가난하다 보니 3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가고 있었지요. 홀아버지는 죽기 전에 아들을 장가 보내고 싶은 마음에 성질이 고약해서 아무도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지 않는 전이의 성질 고약한 아가씨를 소개해 달라고 동네 친구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이복의 친구들, 전이에 사는 그 성질 고약하다는 그 색시 좀 내 아들에게 중신 좀 시켜주게나. 예끼, 이 사람아, 자네 지금 제정신으로 한 말인겨? 그 처자가 고약한 것은 세상 사람이 다 아는디 시방 자네가 며느리로 맡겠다고? 논단 마지기를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데려가는 그 처자를 자네가 며느리 삼겠다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겨? 자네는 며느리가 아니고 상전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디 그래도 좋은겨? 상전 아니라 상감마 마라 해도 난 좋으이. 난 논닷 맞이기도 싫고 오직 내 아들 총각 신세나 면해주려고 그러는 것이니 제발 중매 좀 서게나. 그래서 동네 호라비의 친구는 부잣집에 가서 중매를 섰습니다. 부잣집에서는 논닷 마지기랑 진기한 물건을 바리바리 싸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딸을 얼른 시집 보냈습니다. 분이야, 너는 시집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시댁 사람인 것이요. 무슨 어려운 일 있다고 쪼르르 친정으로 오면 안 된다 그 말이여 알겠냐? 부자는 분이의 손을 잡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분이는 시집을 간다는 사실만으로 좋아서 내내 대답을 하였습니다. 성질 괴팍한 분이는 시집을 와서 보니 신랑이 인물이 좋고 똑똑한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이렇게 예쁜 마누라를 얻다니 내가 참 복이 많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자식을 셋만 낳더라고. 그리고 불쌍한 우리 아버지를 잘 봉양해주면 좋겠구먼. 나를 혼자 이만큼 키워주신 고마운 분이니께 말여. 우라부지만 잘 모셔주면 내가 마누라가 해달라는 거는 다 해줄 거구먼. 서방님, 알겠구먼유. 전날 밤부터 별 걱정을 다 하는구먼요. 신랑은 소문이 워낙 안 좋은 부인이어서 얼굴도 괴팍할 거라 생각했는데 분이의 아름다운 얼굴에 그만 반하고 말았습니다. 여보 마누라 얼굴이 이렇게 이쁠 줄은 몰랐구먼. 사람들이 하도 요상하게 떠들길래 난 또 얼굴이 괴물처럼 생긴 줄 알았구먼. 아이고, 몰라요. 서방님, 부끄럽사와요. 아무튼지를 색시로다가 맞아주어서 고마워요. 고마운 거는 내가 더 고맙지. 마누라 덕분에 논 단마지기가 공짜로다가 생겼는디 얼마나 좋아? 이쁜 우리 마누라,
어디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안아볼까나? 분이는 신랑 품에 안겨서 천국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시집을 왜 이제야 왔을까 화가 나기까지 했지요. 그러나 딱 한 가지 분이 마음에 안 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랑이 홀아버지에게 효심이 너무 깊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댁은 너무 가난하여서 자기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은 금방 동이 났습니다. 먹는 것을 마음껏 먹고 후사를 누리던 분이는 배를 고를 지경이었습니다. 배고픔보다도 더 참을 수 없는 것은 신혼부부인 그녀가 신랑과 깨 쏟아지게 사랑을 하려고 하면 늙은 시아버지는 눈치가 없는 것인지 심술을 부리는 것인지 기침을 하면서 아들을 찾곤 했습니다. 아들아, 이 애비가 등이 가렵구나. 와서 긁어주렴. 하거나 아들아, 이 애비가 시원한 홍시가 먹고 싶구나. 하면서 신랑을 분이 품에서 빼앗아 데려갔습니다. 으이구, 저 눈치코치도 없는 영감탱이를 어쩌면 좋다. 서방님도 그렇지. 아버지가 부른다고 사랑을 하다 말고 가는 게 어딨냐 말여. 으이구, 분통 터져. 저 영감탱이만 없으면 참으로다가 좋겠는디 말여. 분이는 시아버지가 얄미워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부를 때마다 신랑은 무슨 일을 하는 중이던지 간에 금방 내 하고 달려나가니 어이도 없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분이는 천국의 꽃밭에서 놀다가 갑자기 지옥으로 한 방에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신랑은 자기가 먹을 것을 만들어 상을 차려다 주면 자기는 안 먹고 시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 분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 시아버지만 없으면 신랑과 재미있게 사랑도 하고 먹을 것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텐데 생각하니 시아버지가 더욱 미웠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밥상을 차릴 때마다 밥공기 속에다가 시래기를 잔뜩 집어넣고 위에만 쌀밥을 살짝 얹어 놓았습니다. 신랑은 잠자리에서도 온통 아버지 걱정뿐이었습니다. 여보, 마누라, 우라부지한테 밥상은 차려드린겨? 진지는 잘 드시나? 방에 군불은 따뜻하게 지폈지. 사랑을 하다 말고 신랑은 갑자기 아버지 걱정을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신랑이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했거든요. 시아버지는 아들이 장가를 간 것이 그저 기뻤습니다. 게다가 장가를 가고 나서 아들은 과거를 본다고 준비를 하니 더더욱 기뻤습니다. 분이는 차츰 시아버지 알기를 동네의 개처럼 여겼습니다. 시아버지의 옷도 빨래를 안 해줘서 시아버지의 옷은 늘 때가 번지르르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또 시아버지 방 청소도 안 해주어서 방에는 먼지가 수북하니 쌓였습니다. 방에서는 벼룩이 들끓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몸 여기저기 벼룩에게 물려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창피해서 바깥 출입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며느리는 밥도 시래기 위에다가 살짝 쌀밥을 얹어서는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는 늘 배가 고파 기운이 없어서 더더욱 밖에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시아버지 얼굴이 안 보이자 아픈 것은 아닌지, 홍며느리가 시아버지를 푸대접하는 것은 아닌지 수군댔으나 아들은 과거 공부하느라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서책을 펴놓고 읽기에 바빴으니까요. 신랑은 자기 대신 집안 살림을 하는 부인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공부하는 틈틈이 수시로 시간을 내서 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아이를 셋이나 만들었습니다. 집은 더더욱 가난해졌습니다. 시아버지에게는 잘난 친구가 아랫마을에 한 명 살았습니다. 이 친구가 하루는 자신의 환갑잔치에 시아버지를 초대했습니다. 환갑이 되었으니 자기 집으로 와서 놀다 가라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시아버지는 고민하였습니다. 대체 이 노릇을 어쩌면 좋랴. 친구가 초대했으니 가봐야 하는디 입고 갈 옷도 없고 있는 옷은 다 지저분하고 이 노릇을 어쩌면 좋랴. 매느라기가 내 옷은
빨래를 안 해도 그 신랑 옷은 깔끔하게 잘 손질해서 입히니까 아들 옷을 몰래 입고 갈 거나? 아니지. 그건 불가능하지. 호랑이 같은 매느라가가 안방을 저리 딱 지키고 있는디 무슨 수로 안방에 가냐고. 아이고 머리야. 이 노릇을 어쩌면 좋다냐. 내가 안 가면 친구가 서운해할 텐디. 밤새 잠을 못 자던 시아버지는 자기가 깔고 자던 왕골로 만든 돗자리를 둘둘 말아서는 지나가는 동네 사람한테 시장에 가서 팔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보게, 이거 우리 며느리나 아들한테는 꼭 비밀로 해주게나. 이 돗자리 좀 장에 갖다 팔아주게나. 팔아서 나한테 맞는 바지 저고리며 두루마기 간 망건을 꼭 사다 주게나. 시아버지는 동네 사람한테 신신부탁을 했지요. 동네 사람은 시아버지의 사정이 딱하여 그것을 팔아서 노인이 원하는 것을 모두 갖춰서 사다 주었습니다. 의복을 준비한 시아버지는 친구 집에 가야 하는데 이 옷을 며느리 몰래 어떻게 입고 가나 고민했지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냇가에 빨래하러 간 사이에 몰래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간망건 쓰고 바지 저고리 입고 두루마리까지 걸치고 지팡이를 짚고서 집을 나섰지요. 개울을 건너는데 며느리가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이쿠나, 이러다가는 매느라기한테 딱 걸리겠다. 여기를 빨리 지나가야 하는디. 걸음아, 제발 나 살려라. 시아버지는 발이 개울물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첨벙첨벙 빠져가며 냅다 도망가기 시작했지요. 빨래하던 며느리가 언뜻 보니까 시아버지 비슷한 사람이 도망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러나 차려입은 모습이 너무나 말끔해서 시아버지는 아닐 텐데 자꾸만 모습이 시아버지랑 닮은 거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우리 영감탱이는 아닐 것이여. 저렇게 말끔할 리가 없으니께. 며느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모습이 시아버지만 같았습니다. 그려도 수상한디? 왜 자꾸 영감탱이 같지? 아녀, 아닐 것이여. 아녀야 하고. 저렇게 깨끗하게 차려입을 수도 없고 차려입어서도 안 되지. 그리고 저렇게 차려입고 영감탱이가 갈디가 어디 있겠냐고. 근디, 왜 자꾸만 영감탱이만 같지? 옷은 어디서 난 거고. 설마 우리 서방님 옷 몰래 훔쳐 입은 것은 아니겠지? 안 되겠다, 시방. 내가 빠른 걸음으로다가 쫓아가서 확인해 봐야겠다. 며느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빨래하던 방망이며 옷등을 노인한테 집어 던지며 뒤쫓아갔습니다. 이놈의 영감탱이야! 어딜 가는 것이여? 당장 그 옷 못 벗어! 왜 하나밖에 없는 내 서방님 옷을 훔쳐 입은 것이여? 시아버지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고 며느리는 방망이랑 빨래를 집어 던지며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를 따라 시아버지 친구 집 마당까지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에서는 마침 환갑잔치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지요. 이복의 친구, 어서 오시게. 잘 왔네, 잘 왔어. 친구는 노인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붙잡으러 뒤를 따라서 마당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친구야. 자네를 쫓아온 이 여자는 대체 누군가? 누군데 방망이를 들고 자네를 뒤쫓아왔는가? 시아버지는 친구의 물음에 얼떨결에 답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복의 친구. 이 여자는 다름 아닌 내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일세. 내가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하니 업어서 개울을 건너다 주고 언덕을 못 오르니까 나를 업고 언덕을 오르고 또 내가 집에 들어가다가 낙상이라도 할까봐 걱정이 돼서 저렇게 나를 달아왔지 뭔가. 아, 그런가. 내가 실수를 했네, 그려. 자네한테 이런 효부가 있는 줄은 몰랐구먼, 그려.
부럽네, 부러워. 그리고 참 잘 됐구먼. 여봐라, 여기 이 아씨를 안으로 정중하게 모시거라. 부자 친구는 하인을 불러 며느리를 안으로 모시라고 명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렇다고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지요. 그러나 하인들이 붙잡아서 할 수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두툼한 요를 깔고 그 위에 앉히는 거였습니다. 앉아서 들어보니 안에 서고 밖에 서고 전부 수군수군거리며 자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상해, 시상해. 윗마을 사는디 거기서부터 시아버지를 등에다 업고서 왔다. 요즘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며느리가 효부니 아들은 당연히 효자일 테지. 며느리는 자기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으니 참으로 민망해졌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시아버지에게 했던 일들이 떠올라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를 시아버지라 안 부르고 영감탱이라고 했던 일, 빨리 죽으라고 욕했던 일, 빨래도 안 해줘서 늘 옷이 꾀죄죄했던 일, 방 청소를 안 해줘서 방에 빈대가 들끓게 했던 일 등이 떠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더 얄미워졌습니다. 시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지금 곤란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시아버지 친구는 효부 며느리 왔다고 진수성찬으로 한 상을 차려다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염치가 없어서 그걸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겠다고 나서니 그 집에서는 상에 차려준 음식들을 죄다 싸주었습니다. 안 가지고 간다 해도 모두 다 싸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음식을 한 보따리 싸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침 집에서는 신랑이 과거길에 오르려고 아버지한테 인사하러 갔다가 아버지 방을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버지 방에는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빈대가 여기저기 튀어다니고 있었거든요. 자기 부인이 그동안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을지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아들은 과거기를 포기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마누라의 소문을 미리 들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리 고약할 줄은 몰랐구먼. 그동안 우라부지를 이렇게 함부로 대했다니 아부지한테 죄송해서 어쩐다냐. 어찌하면 고약한 마누라를 착하게 만들 수 있을까나. 아들은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꾀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신랑이 마루에 앉아서 부인을 기다리고 있자 마침 부인이 음식을 한 보따리 들고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보, 마누라, 내가 오늘 장에 가서 들은 얘긴디 말여. 세상에 참 돈 벌기 쉬운 방법이 있지 뭐여. 그런데 나는 그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못 써먹으니 참으로 답답하구먼. 아니 서방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요. 그게 뭐래요? 지한테도 알켜줘봐요. 그게 말여, 다른 게 아니고 나라에서 글쎄 환갑이 넘은 노인 중에 백근이 넘는 노인이 있으면 돈 1000냥을 주고 사간다고 하지 뭐여. 우리 아부지도 백근이 넘으면 팔아버릴 수 있는디 비쩍 말랐으니 팔아버릴 수도 없고 아깝게 됐지 뭐여. 부인은 신랑의 말을 듣고는 귀가 번쩍 트였습니다. 뭐라고요? 시방 그 말이 정말이어요? 백근이 넘는 노인을 나라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방님, 그 말은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거래요? 마누라, 환갑 넘은 늙은이가 흔하지도 않고 또 백근 넘는 늙은이가 어디 흔하겠는가? 아마도 기한 없이 팔도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고르지 않겠어. 근데 서방님은 과거 준비한다고 나무도 안 하고 해서 시방,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디요. 아버님을 공양할 게 아무것도 없구먼요. 그래서 말인디 마누라, 내 당분간 과거를 포기하고 나무를 다시 해다 팔려고 생각하고 있구먼. 그람은 서방님, 지한테 좋은 방법이 있구먼요. 서방님은 나무를 많이 해서 팔아서 고기도 사오고 쌀도 사오고 반찬도 사오세요. 나는 집에서 떡도 하고 술도 빚고여서 아버님께 잔뜩 먹일 테니까요. 그렇게 잔뜩 먹이면 돼지처럼 살찌지 않겠슈? 그람은 우리도 돈을 벌 수 있겠네요. 그야 그렇겠지. 그럼 우리 오늘부터 아버지한테 맛있는 거로다가 실컷 먹여볼까나? 알았구먼요. 부니와 신랑이 이런 작당을 하는 동안 시아버지는 친구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며
친구랑 얘기하기도 하고 시조도 함께 부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흘 놀다가 집에 가야 할 때가 되니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이고, 이제 집에 가면 매느라기가 얼마나 또 나를 구박을 할 거나? 이렇게 새 옷을 입고서 왔으니 옷은 또 어디서 났냐고 할 텐디 이를 어쩌면 좋랴. 만약에 방에 돗자리를 판 것을 알면 가만히 안 있을 텐디 이를 또 어쩐다냐? 시아버지는 이런저런 생각에 지팡이를 질질 끌면서 터벅터벅 고개를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에서 며느리가 자기를 보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니 매느라기가 무슨 야단을 치려고 이렇게 달려온단 말이냐? 시아버지는 나 살려라 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도망가는 시아버지를 향해 더 빨리 쫓아왔습니다. 노인은 얼마 못 가서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가야, 왜 무슨 일로 혼내키려고 이렇게 달려오는 것이냐? 며느리는 시아버지 옆에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이제야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정하게 말하면서 시아버지 손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쩐 일이냐? 내게 부드럽게 말을 다 하고 집에 무슨 일 있는 게냐? 며느리는 아무 말 않더니 다짜고짜로 시아버지를 번쩍 엎더니 고개를 내려가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가서는 시아버지를 방에 앉히고는 신랑과 함께 넙죽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잘 다녀오셨어요. 어디 힘들지는 않았고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인은 참 별일도 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후 며느리는 술상을 봐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상에는 술과 며칠 전에 친구 집에서 싸온 음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어디서 음식을 가져오면 자기들끼리 다 먹고 할 텐데 오늘은 웬일인지 그것을 남겨뒀다가 자신한테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버님 이거 술하고 드세요. 많이 출출하시지요. 아니, 이 귀한 걸 왜 내게 주느냐? 두었다가 애들하고 애비나 줘라. 아니 아버님이 안 오셨는디 그 음식을 어떻게 우덜이 먼저 먹을 수 있나요? 아버님 먼저 많이 드세요. 시아버지는 며느리의 따뜻한 말을 들으니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감개가 무량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얼른 술 한 잔 마시고는 음식을 하나 먹고서 말했지요. 나는 이제 되었다. 얼른 가서 애비하고 아이들한테 나눠 주거라. 네 아버님. 이제 애비하고 아이들한테도 이 음식을 나눠줄게요. 그날 이후 며느리 분이는 없는 형편의 시아버지에게 음식 공양을 정성 들여 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들기 전까지 음식을 해다 바쳤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만히 앉아서 먹기만 하니 소화도 안 되고 방귀만 뿡뿡 나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안 형편을 다 아는데 며느리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떡이며 술이며 고기를 해다 바치자 아들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먹고 살기가 힘든 것은 나도 다 아는디 이렇게 매일같이 배 터지게 잘 먹고 잘 산다면 어떡하느냐? 이렇게 먹다가는 금방 거덜이 나겠다. 자고로 있어도 저약해야 하느리라.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살찌면 팔아버리려고 그런다고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지요. 아버님, 저희들 걱정은 마세요. 입맛에 맞는 것 있으면 마음껏 드세요. 아버님이 드시기만 하면 음식은 저희가 준비할게요. 저희 걱정은 마시고요. 어여어여 실컷 자시고 살이나 찌세요. 뭐야, 날 보고 살이나 찌라고? 그게 뭔 말이냐? 아, 아니에요. 맛있게 자시라고요. 시아버지는 이렇게 매일 음식을 잘 먹고 움직이지 아니하니 살이 저절로 붙었습니다.
또 며느리가 입성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히니 누가 봐도 신수가 훤해졌지요. 한편 동네 사람들은 호라비네 집이 걱정이었습니다. 성질 고약한 며느리가 들어갔으니 시아버지 밥은 해줄까? 신랑 밥은 해줄까? 부잣집에서 자란 외동딸이 밥은 할 줄이나 알까? 빨래라도 할 줄이나 알까 등등 만나기만 하면 호라비네 걱정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오는 홀시아버지를 보니 신수가 훤하여 동네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해졌습니다. 이보게, 자네 무슨 일이여? 이렇게 얼굴이 부연하니 피고 옷도 말끔하니 보기는 좋다만 성질 고약한 며느리하고는 잘 살고 있는 것이여. 우리가 다 걱정이 들어 잠이 안 온다니께. 어이 친구들, 말도 마시게나. 성질 고약하다고 소문이 나서 나도 내심 걱정하고 맘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디 말이여. 막상 며느리랑 살아보니 공연한 걱정을 한 거였구먼. 게다가 얼굴도 이뻐서 우리 아들하고 금실도 좋지 뭔가. 아들은 장에 나무 팔러 가서는 그냥 오는 법이 없이 나 좋아하는 반찬이며 고기를 사오질 않나. 며느리는 집에서 매일같이 떡을 하고 술을 빚어서 나를 대접한단 말일세. 우리 며느리가 정말로 성질이 고약했단 말인가? 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다네. 그 말이 참말이여. 그럴 리가 없는디 참 이상하네. 그거 참 신기하구먼.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하겠는감? 그것들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서 이렇게 잘 안 먹고 살아도 되니께 절약하자 했는디도 상머리에 앉아서 극진하게 걱정 말고 드시라고 하니 내가 며느리 체면을 봐서 안 먹을 수도 없고 여서 이렇게 잘 먹고 하니 자네들 보는 것처럼 몸이 이렇게 살이 쪘지 뭔가. 동네 사람들은 호라비를 볼 때마다 안부를 물었고 그때마다 호라비는 며느리의 정성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의 여자들은 며느리가 우물에 물을 길러오면 모두들 칭찬을 했습니다. 아니 색시, 홀 시아버지 모시기가 힘들 텐디 색시가 오고부터 시아버지, 신수가 훤하니 보기 좋구먼. 신랑도 말끔해졌고 말이지. 도대체 어떻게 모시는 건지 모두들 궁금해하는디 우덜한티 살짝 알려주면 안 되는겨? 며느리는 동네 아낙들의 말에 사실은 환갑넘은 시아버지를 살을 찌워서 나라에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지요. 아이고 부끄럽구먼요. 아버님께 특별히 잘해드리는 것은 없고요. 우리가 뭐 먹을 게 풍족해야 말이지요. 시집 오고 보니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더라고요. 지가 가져온 폐물들은 금방 동이 났고요. 그래서 신랑이 나무를 해다 팔면 그 돈으로 반찬이며 괴기 등을 사다 드리는 것뿐이어요. 아버님이 떡과 술을 좋아하시니 그것을 매일 해드리는 것뿐이고요.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감? 매일같이 괴기를 어떻게 해주는겨? 게다가 떡도 술도 매일 한다며? 색시가 얼굴만 이쁜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천사구먼 천사여. 색시는 반드시 하늘이 복을 내릴 거구먼. 동네서는 모두가 며느리 칭찬을 하는지라 동네 촌장은 며느리에게 효부상을 내렸습니다. 그 소문이 나자 충청도에서도 효부상을 내렸지요. 이 소문은 나라 임금님 귀에까지 들어가서 임금님도 며느리에게 효부상을 내렸습니다. 며느리는 속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지만 집밖만 나가면 사람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고 속마음이 들킬까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에게 죄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심성은 점점 순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슬슬 걱정이 들었습니다. 내가 성질 고약하고 못됐다고 시집도 못 갔는디 논답 맞으기 얹어준데도 아무도 안 데려갔는디 이 집에 시집 오니 참 효부 소리도 듣는구나.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구나. 그나저나 신랑이 시아버지 살찌면 팔아버리자고 했는디
어쩌면 좋다. 이제 아버지 몸무게가 금 100근은 나갈 터인데 이 노릇을 어쩌면 좋다. 며느리가 진짜 효부로 변해가자 분이에 대한 신랑의 사랑도 예전보다 더욱 뜨겁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 신랑은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마누라. 시상에서 제일로다가 이쁜 마누라야. 이제 우라부지 근수가 한 100근은 나갈 것 같은디? 서방님, 불안하게 시리 갑자기 아버님 몸무게는 왜 물으셔요? 아니, 우라부지 무게가 100근이 돼야 나라에 팔아먹을 거 아뇨? 그러려고 우덜이 그동안 작정해서 아버지한테 귀한 거, 만난 거 해다 바친 거 아니여? 쉿, 서방님. 조용히 하세요. 그런 소리 당최 하지 마세요. 농이라도 그런 소리 하면 우리는 이 동네서 쫓겨나고 말 거요. 아니, 쫓겨나기 전에 천벌을 받을 거구먼요. 시상천지에 부모를 팔아먹는 자식이 어디에 있대요. 아니, 마누라.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아버님께 먹인 공이 모두 허사가 된 거 아니여? 안 팔 거면 뭐하러 힘들게 맛있는 거를 그동안 그 고생을 혀서 먹였난 말여. 아이고, 서방님. 부부라는 것은 결혼해서 자식 낳고 부모님 공경하며 잘 모시는 것이 자손된 책임 아니어요. 무슨 말 하는겨? 그람은 우라부지를 나라에 안 판다는겨? 시방은 100근이 넘겨 나갈 텐디. 아버님을 팔다니요? 그런 말은 입에 담지도 말라니께 그러네요. 아버지를 나라에다가 안 팔면 그람은 앞으로는 반찬이며 고기를 사올 것도 없고 부인도 집에서 떡이며 술을 안 빚어도 되겠구먼. 아니, 서방님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 사올 거 없다니요. 앞으로 더 잘 사다가 대접해야지요. 그렇게 잘 사시다 돌아가셔야 우덜 자식도 효자가 되고 가세도 펴지지 않겠어요. 그러니 앞으로 오히려 더 잘 사다가 더 잘 공경해야지요. 신랑은 부인의 말을 듣고는 바보처럼 숙맥 비슷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마누라 알았구먼. 알았어. 난 그저 마누라가 시키는 대로만 하겠구먼. 서방님,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도 아버님한테 더 잘해드려요. 시아버지는 평소 술을 좋아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생일이 다가오자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술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국법으로 금주령을 내린 때여서 며느리는 술을 담글 수 없었습니다. 고민하던 며느리는 연로한 시아버지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국법을 어기고 술을 담갔습니다. 시아버지 생일이 되어 옆집에 사는 최 노인을 대접하려 하였지만 최 노인은 술을 보고 기겁하더니 그만 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원님은 며느리와 시아버지, 최 노인 세 사람을 불러다 놓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국법을 어겼으므로 벌금 1000냥에 처한다. 그러나 효성을 생각하여 1000냥의 상금을 내리겠다. 최 노인은 충성심을 살려 하루 3건씩 위반 사례를 고변토록 하라. 만약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3대씩 매를 맞아야 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는 무사히 풀려났고 최 노인은 위반 사례를 찾지 못하여 매일 볼기 3대를 맞아야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부부는 시아버지를 더욱 극진하게 공경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는 전이와 전동 지역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옛부터 효자는 부모가 만드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사성어에 반포지효라는 말도 있지요. 까마귀는 부모가 나이 들어 먹이 사냥을 못하는 때가 오면 어미에게 먹이를 준다고 합니다. 반포지효는 어미에게 되먹이는 까마귀의 효성이란 뜻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받은 은혜를 돌려준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입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늘다 보니 노인 문제는 예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어 가져도 모두들 부모 모시기를 힘들어하고 서로 떠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젊은이들을 쯧쯧 혀만 차는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너나 나나 모두가 자식들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왕자님처럼 공주님처럼 키워서는 아닐까요? 어린 시절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대접만 받고 자란 어린이가 어른이 돼서 어떻게 부모를 공양할 수 있겠는지요? 우리 속담에 효부 없는 효자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들이 효자이고 싶어도
며느리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부모를 포함한 가족의 간병살인으로 일컬어지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부담일 것입니다. 간병살인을 한 이들은 대부분 주변에서 희생적인 부모이거나 효자, 효부로 불린 이들이어서 더 안타까운데요. 우리의 전통사회에서는 효를 가장 높은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효는 백행의 근거이며 만덕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효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효경에서는 무릇 효가 덕의 근본이며 모든 가르침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발부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스스로 입신하고 진리를 실천하여 후세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효의 사상을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명판결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 전이면 다방리에서 전해 내려오는 효부 이야기를 차용했습니다. 우리나라 곳곳에 효부 관련 설화는 많이 있습니다. 눈먼 시어머니를 지렁이로 봉양하고 결국은 개안하게 한 며느리 이야기인 시어머니 눈뜨게 한 효부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 금주령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 다루왕 11년에 추곡이 여물지 않아 백성들에게 소곡주 빚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 절약 차원에서 종종 금주령이 내려졌는데 영조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금주령을 선포합니다. 영조 31년 5월 6일 기록에 의하면 영조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소론들을 신문하다가 화가 나서 폭음을 한 후 온갖 추사를 부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해 가을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것을 핑계로 영조는 금주령을 발령합니다. 이듬해인 영조 32년 1756년부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이 선포됩니다. 종묘제례의 제사에 쓰는 술도 금지돼 예주를 써야 했지요. 한양의 술집에서조차 주등을 걸 수 없었으며 금주령을 위반한 사람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술을 마신 선비는 과거 시험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유생명부에서 제적시켰다고 합니다. 중인과 서얼의 경우는 수군으로 보내졌으며 서민과 천민은 노비가 돼야 했다니 백성들의 불만도 컸을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금주령이 발효된 1756년부터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결국 사도세자가 죽게 되는데요. 사도세자가 죽은 지 넉 달 뒤엔 함경도 북청의 병마절도사였던 윤구현이 술을 마셨다는 혐의로 탄핵당해 결국 남대문에서 참수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영조가 금주령을 내린 시기일 때쯤 형성된 이야기로 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만나요.